안녕하세요. 사피엔스를 번역한 과학과소통 조현욱입니다. 오늘은 그 6부 과학혁명과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라리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시대 구분을 하려고 하고 그 시대 구분을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이런 순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혁명은 한 500년쯤 전에 일어났고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성장 그리고 글로벌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확대, 환경 파괴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혁명은 되먹임골이다. 이것이 A가 B를 유발하고 B가 C를 유발하고 C가 다시 A를 유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과학혁명은 왜 하필 유럽에서 일어났는가? 이것은 당시 과학혁명이 일어날 때는 산업과 군이 합쳐서 군산복합체적 역할을 했다 이거죠. 영국도 그랬고 스페인도 그랬고 네덜란드도 그랬고 전부 식민주의적 확장 과정과 과학적 발견 및 이용 과정이 겹쳤다는 겁니다. 과학혁명이 겹쳤다는 건데 그래서 군산과학복합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근데 이것이 왜 하필 인도가 아니라 유럽에서 꽃피웠을까? 영국이 약진했을 때 프랑스, 독일, 미국은 왜 재빨리 따라갈 수 있었는데 중국은 뒤처졌을까? 중국이나 페르시아인에게 부족한 것은 증기기관 같은 기술적 발명이 아니었다. 베끼거나 사올 수도 있었는데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 형성되고 성숙된 가치, 신화, 사법기구, 정치, 사회적 구조다 이런 거죠. 근대 초기 유럽이 어떤 잠재력을 개발했길래 근대 후반 이후를 계속 지배하게 됐냐 하면 두 가지. 현대과학과 자본주의다라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학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현대과학의 특징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 무지를 수용한 덕에 역동적이고 유연하며 탐구적이다. 지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옛날 지도는 다 무엇이든 그려넣었는데 이 과학시대에 이르러서 한 500년 전부터 지도에 모르는 곳, 테라 인코그니타, 모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 질서를 안정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뭔가 비과학적 방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하나의 과학 이론을, 여기서 말하는 과학 이론은 이제 예를 들면 나치즘이나 공산주의 같은 걸 갖다가 궁극적인 절대 진리로 선포해서 현대 사회를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전략이 있다. 이것은 과학과는 무관하지만 이것을 절대 진리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라고 도그마적 신조라 이거죠, 이게. 그것을 기초로 건설된 이념이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를 당연히 옳은 것이다라고 믿지만 실은 이것은 과학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호모 사피엔스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 결과와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공통점이 없다. 뭐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어째서? 실은 유일신 사상과 관련이 있고 유일신이 인정한 인간의 가치, 인간의 독보적인 가치라는 뜻에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나온 것이다 라는 해설을 하라리는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르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생체공학적 생명체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하철도 999의 기계인간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거죠. 하라리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진정한 사이보그가 되려는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발을 걸치고 있다. 이 선을 넘으면 우리는 어떤 무기물적 속성을 갖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의수로 서로 악수를 하는 사진이 특별한 것은 예전에 첨단 의수는 어깨 끝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하는 근육, 팔이 잘렸더라도 그 근육을 읽었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의수는 뇌파를 읽어서 뇌파의 파동을 측정해서 이것이 팔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걸 학습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팔을 움직였다. 즉 사람이 뇌파의 생각만으로 결과적으로는 팔을 움직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사이보그다라는 것이 하라리의 해석입니다. 은하철도 999의 기계인간화되면 그것은 현대 과학기술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옛날 수메르의 신화에 나오는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혁명의 후속편으로는 생명공학혁명이 결국 가는 것이 죽음, 불사, 죽음을 넘어서는 유전공학, 나노기술, 컴퓨터 그리고 뇌를 릴레이 해가지고 어디다 업로드하는 뇌의 지식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1세기의 주요 생산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 것이다. 전부
비유기적으로, 그러니까 기계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체돼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 능력이 인간의 수천 배가 되고 대신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정과 욕망을 갖게 될 수가 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사피엔스는 신이 되려고 하는 참이다. 어떤 의미의 신이냐. 이래서 하라리는 G.O.D. 신을 소문자 신으로 씁니다. 다신교의 신이라는 얘기죠. 개개인이 신과 같은 의미를 가지려고 한다. 영원한 젊음을 얻고 창조할 수 있고 파괴할 수 있고 이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냐. 그러나 그런 힘을 있더라도 그 힘으로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무책임하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은 가득한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라는 것이 하라리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하라리는 여러 가지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돈은 가장 다원적인 상호 신뢰 시스템이다. 모든 사람이 신뢰하는 유일한 대상이다라는 것이고, 또 자본주의는 경제 이론이라기보다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종교다. 그리고 제국이라는 것이 지난 2000년대에 가장 성공한 정치 체제일 뿐 아니라 매우 안정된 형태의 정부다. 무너질 때는 외부 침공이나 내분에 따른 지배 엘리트 분열에 의해서만 무너진다는 거고, 현대의 가축 취급 방식은 역사상 최악의 범죄일 수 있다. 이건 하라리 본인이 원시불교 윗바사라 명상을 매일 하는 일종의 불교도라서 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과거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졌지만 과거보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는 국가와 시장이 장려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주의는 가족과 공동체 파괴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중이다. 아마 수백 년 안에 사피엔스는 멸종할 것이다 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피엔스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의 역사를 지금까지 짚어봤는데 왜 호모 사피엔스를 이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하고 유기체가 아닌 생명을 만들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지적 설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렇게 복잡한, 길을 가다가 시계를 봤다. 저 시계처럼 복잡한 것이 저절로 생길 리가 있겠는가? 진화 같은 것은 없다. 설계자가 있어서 그렇게 복잡한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지적 설계론이고, 이것이 신의 존재를 옹호하는 논리적 근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인간이 지적 설계에서 복잡한 비유기적인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과거에 생각하던 신과 유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라리의 당부는 이 책의 독자 스스로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막대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사피엔스를 낸 지 몇 년 후에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 즉 호모는 살아라는 얘기고 데우스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피엔스에서 말하는 후속작이죠. 미래 세계의 주역은 신과 비슷한 존재일 것이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설계를 통해서 생명을 비유기적인 영역으로 확장, 다시 말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종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전환기다. 어떤 의미에서? 과식으로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보다 더 많고, 늙어 죽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전쟁이나 테러 범죄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역사상 유일한 시기이다. 그런데 인류는 영원한 삶과 행복, 신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인간성 자체가 파괴되고 마음이라는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지능이 향상된 침팬지였지만 이제는 아주 큰 유기적 체제의 일부인 특대형 개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1세기에 위험이 있다. 그것은 인간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쓸모를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개인주의라는 것,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농부로서 실제로 현장에서 가치가 있었고, 군인으로서 개인이 가치가 있었고, 공장에서 개인이 노동력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것이 모두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된다면 이제 개개인은 무슨 쓸모가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3등 칸을 떼고 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설국열차처럼. 그래서 권력은 21세기에는 그 권력이 초지능 혹은 초인간에게 넘어갈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잉여 인간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이고, 또한 AI가 지배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문제 중에 하나가, 현재 사회도 그렇긴 하죠.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설계한 사람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의 대형 언어 모델들 포함해서 기계학습이 다 그런데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기계학습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코드 사이에서 연결 강도를 바꾸는 거죠. 요즘 성공하는 무슨 챗 GPT니 뭐 클로드니 하는 거, 제미나이 같은 것이 전부 같은 방식의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사람 지능을 좀 흉내내는 거죠. 사람의 지능이라는 게 뇌신경 세포들이 전부 각각 이렇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연결이 성공적이면 계속 강화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연결은 점점 없어지고 이런 것이 인간의 뇌인데 마찬가지로 대형 언어 모델도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서 이 하나의 층에서 각각의 노드, 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 강도 결과를 계산해서 다음 층으로 올리고 이런 방법을 반복해서 수천 개의 노드가 수십만 번의 층을 따라서 계산 결과를 내는 것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챗GPT 3.5만 하더라도 파라미터가 1750억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결론은 나왔지만 과정은 설계자도 모른다 이거예요. 인류는 만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어 본 일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애플 카드 차별 사건이 있습니다. 2019년에 일어난 건데 어떤 유명한 기술자 한 사람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애플 카드를 내놨는데 거기서 와이프하고 같이 이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카드도 같이 쓰고 이제 세금도 같이 내고 이 통장도 하나인 사람이 와이프보다 남편이 20배의 신용 한도를 더 받았다. 이게 웬일이냐 하고 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알고 봤더니 남녀 차별인데 이건 AI 알고리즘이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이것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카프카의 소설 심판과 비슷한, 즉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해서 내렸는지는 모른다. 이런 것은 카프카의 소설과 비슷하다니. 심판의 어떤 내용이냐면 은행원 K는 어느 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체포돼요. 무죄를 입증하려고 백방으로 애쓰지만 관료적인 당국은 접촉조차 되지 않는다. 죄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처형당한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K가 말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 유죄라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기나 한가요? 신부가 대답했다. 맞는 얘기야. 하지만 그게 죄인들이 하는 말이지. 이 말은 우리 모두가 K가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면접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미국 뉴욕시 같은 데서는 작년에 그 인공지능 면접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기준을 밝히고 그다음 사전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법령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면접이라는 게 카메라를 켜놓고 그 사람의 표정, 태도, 목소리까지 다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그러면 파라미터가 몇 천억 개가 되는 인공지능이 결정한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재 서구의 인공지능 규제 당국의 주류적인 생각이고 한국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프리 신튼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AI 이 사람 얘기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런 특별히 캄캄한 블랙박스라는 점도 있지만 어쩌면 AI 자체는 실제로 이해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보통은 AI가 돼서 굉장히 초지능, 인간을 넘어서는 지능 이렇게 운운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물리학자나 어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고 정말 실제로 인공지능 전문가가 이런 위험을 자꾸 경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프리 힌튼입니다. 힌튼의 경고는 대형 언어 모델을 포함해서 인공신경망의 이 기계학습 모델이 자의식은 없지만 학습 메커니즘을 통해서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라고 제프리 힌튼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작년 5월에 구글 부사장을 전격 사퇴하고 AI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했죠. 힌튼의 가장 경고하는 것은 자율성하고 통제 불가능성이다. 자체적으로 AI가 AI 코드를 수정하고 학습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스위치를 끄는 명령을 무시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터넷에 연결해서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부터 마키아벨리까지 모든 작품을 학습함으로써 인간의 심리 조정 능력을 획득할 수도 있다. AI와 인공지능과 혹은 과학혁명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언제나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미래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적 인권계산 문제, 기본소득, 로봇의 논의, 불균형 가속화 이런 거가 현재라 이거죠. 따라서 모든 국민은 과학적 리터러시를 갖춰야 되고 또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란 가치를
공동체의 가치를 권위 있게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의 말인데, 그리고 그 정책 결정은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바탕으로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호모 데우스라는 건 신이고, 우리가 하층민은 혹은 보통 사람은 호모 게데지우스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즉, 하고 있는 사이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혹은 엘리트들이 혹은 돈 많은 사람들끼리 따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들만 혜택을 보고 그들만 인공지능을 독점하고 그들만 생명공학의 이익을 독점해서 이 호모 데우스 그룹과 호모 게데지우스 그룹이 사다리 없는 완전한 새로운 계층으로 나뉘게 되는 시대를 미리 지금부터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사피엔스를 쓴 하라리의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부작에 걸쳐서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에 대해서 보강도 하고 핵심도 요약했는데 9년 전에 번역 작업을 해서 느꼈던 감정이나 느낌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는 매우 재미있었다. 그리고 영어가 매우 쉽게 논리적으로 잘 배열되어 있어서 번역하기가 참으로 쉬웠다라는 점이 또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이 양반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단순화해서 잘 스토리텔링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디테일은 번역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과감한 생략과 과장이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러로서의 그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그만큼 폭이 넓은 생각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입니다. 논문이라면 아마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하나의 이야기로서 인류 역사를 관통해서 이해하는 하나의 서사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연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였습니다.